안녕하십니까. 문삼설 2장 문학과 글로컬 역량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도 4개인데, 그죠? 먼저 보시면은, 1교시 띠기죠? 1교시하고 2교시 때 뒤지, 그죠? 개념 두 차이니까. 첫 번째 주제가 신짜오에서, 그죠? 최은영의 작품이고, 두 번째가 박금신의 남아스테입니다. 요 두 개가 공통적인 게 그죠? 우리가 제목에도 보시겠지만 글로컬 역량이니까 이 글로컬 역량하고 관계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와 같이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지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한국이라는 그냥 그 한국 국민이라는 그 소속감을 넘어서 그죠? 국제사회 이론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그죠? 다른 여기에 소개되는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네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그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그죠? 우리 동일대학교 6대 핵심 역량에 보시면 글로컬 역량에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죠? 적응해서 지성인이 그죠? 갖춰야 할 어떤 양식들을 어떻게 그죠? 배양하느냐 여기에 대한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컬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좀 보시면은 세계화, 글로컬이니까 글로벌이죠. 글로벌은 뭡니까? 뭐 지구적인, 세계적인 이런 의미죠. 세계화하고 로컬은 이제 지방, 뭐 부산 또 각 지방이 대한 되겠죠. 여기 지역화와의 이제 융합적 현상을 글로컬한다. 즉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으로서 우리가 표시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 서구와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의 지역적 어떤 이제 부산이면 부산, 뭐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되겠죠. 지역적 전체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을 의미한다. 여기 최근에 뭐 영화 기생충 보면 아시겠죠, 그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했듯이 그죠?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문화가 그죠?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글로컬은 지금 시대에서 중요한 하드웨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글로컬을 지향하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상호 문화 능력이죠. 즉 글로컬이라는 것은 개인만의 어떤 삶이나 주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국민들의 문화 또 삶 자체도 그죠? 주제를 하기 때문에 상호 그죠? 문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질적인 타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중요하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정립시키는 능력을 상호 문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서로를 그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겠죠. 바라보면서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상호 문화 능력은 문화 리터러시에서 그죠? 문화 리터러시란 뭐냐니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이 되겠죠. 이해하며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갈등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 현상을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우리는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그죠? 그 사이에서 서로 의존도가 그죠? 우리나라만이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일본, 한국, 미국 해서 그죠? 이제 무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상호상호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깊어지죠. 또한 갈등도 심화되죠. 특히 일본하고 갈등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그죠?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만의 교육 또는 뭡니까?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즉 말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는 경우죠. 자, 이러한 주제에 우리 책에서는 4개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은영의 신짜오인데, 신짜오는 베트남 인사 말이죠. 인사할 때 신짜오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마스테는 인도와 네팔의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5주짜리 하는 거죠. 바리떼기는 바리공주 설화라고 했습니다. 바리공주 설화가 뭐냐니까 7번째 딸을 그죠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면서 그 7번째 딸이 뒤에 가면 이제 효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버린 어떤 딸이라 해가지고 바리떼기, 이렇게 바리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황석영의 여기 나오는 주제도 그죠, 바리공주 설화하고 연결된 그런 어떤 작품이 시도되는 겁니다. 그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사의 타국 인재 추방 논의에 대한 올리는 의견서. 그래서 간단하게 간축객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5주차에 우리가 보게 되고, 요 지금 우리 4주차 수업이죠. 4주차 수업 때는 요 2개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주제, 즉 뭡니까? 신짜오하고 나마스테, 이런 작품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관용입니다. 관용과 연대, 협력, 배려를 통해서 어떻게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것인지, 그죠?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은영의 신짜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은영에 대해서는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쇼코의 미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그죠? 신짜오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 최은영의 작품성을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의, 그죠? 형태가 글로벌 연대감이라는 시각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신짜오는 베트남 인사말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3세였던 작중 화가가 독일에서 엄마의 유일한 말동무였던 응행 아줌마, 이 베트남 아줌마죠. 그 다음에 이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게, 그죠? 이 한국 사람이 좀 편하지 못하죠. 여기 미국하고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그죠? 알게 모르게 베트남 사람을 많이 우리가 그걸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한번 줄거리를 보시면은 1995년 독일로 해외 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 구동독의 황량한 소도시에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보트피플 알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국가가, 그죠? 그게 없죠. 없는 상태에서, 그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금 자가려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피난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트피플 출신인 응행 아줌마, 그 다음에 호 아저씨 집에 가서, 그죠?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좀,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특히 응행 아줌마는 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큰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국 사람인 그죠? 주인공 가족들을, 그죠? 환대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환대하면서 잘 지냅니다. 잘 지내다가 이 주인공이, 그죠? 잘 모르는 거죠. 한국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해친 적이 없다. 우리는 당하기만 당했지 항상 착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 주제가 좀, 그죠? 좀 살벌한 분위기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그 국민이 그죠? 응애 아줌마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몰살을 당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데 몰랐던 것만으로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을 전혀 모르는 후세대 있잖아요, 그죠? 후세대들이 이 베트남 국민들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공존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런 사실들에서 보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이렇게 한번 볼 텐데 단편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전문을 이렇게 그죠? 여기 전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전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95년 1월에 우리는 다시 독일로 왔다. 요래 시작됩니다. 요래 시작돼서 이제 응애 아줌마의 어떤 대접, 그 다음에 호 아저씨의 이렇게 대접들 받고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 투이가 뭐냐니까 투이가 이제 그 아까 베트남 홍해 아줌마하고 호 아저씨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고 이 친구하고도 이제 주인공하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친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읽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화면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이가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을 이렇게 이제 별명을 이제 우드스탁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이제 잘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어라고 말하던 투이의 어린 얼굴이 생각나곤 했다. 난 그 애를 조금도 알지 못했었어. 몇 년을 다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 애를 다르게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 책은 뭡니까?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아줌마는 크게 웃을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베트남 그죠? 흥의 아줌마에 대한 그죠? 이야기로부터 주제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아줌마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추웠어요. 아무리 껴입어도 벌벌 떨리는 거야. 아직도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 주제가 그죠? 요 주제가 읽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에 나온 형식입니다. 여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한 달이 지나면 나는 한국의 중학생 때를 되었다. 김이 3cm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교복을 입고 조회 시간에 열을 맞춰 운동장에 중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죠 상이 됐죠. 그래서 요 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 궁금하시죠? 그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주인공이 그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 주인공이 이제 다시 이 지역에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제 다시 또 추억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교재가 끝났죠? 자, 다음 부분을 한번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조금 더 그죠? 뭐 의미 있는 말들이니까 한번 더 새겨보시면 되겠고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 이제 서로 화해하는 어떤 장면이죠. 화해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플라운을 찾게 되죠, 주인공이. 자, 그래서 이제 33이 됐죠. 주인공이 33인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좀 슬픈 말이 있죠. 33세 나는 그때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엄마를 빼닮아 있었으니까. 아줌마의 눈에서 나는 나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엄마를 본다. 응애시 반갑게 이름 부르며 저쪽 길로 건너가는 엄마의 모습을 신짜오 신짜오 우리는 몇 번이나 그 말을 반복한다. 다른 말은 모두 잊은 사람들처럼. 이래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한번 여기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읽기의 숲과 서기의 숲, 이야기 숲과 서기의 숲입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대충, 그죠? 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후대들의 태도 등에 대해서 말해보자.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라든지, 인정, 그 다음에 용서, 또 관계 회복 등의 주제를 해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쓰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애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콩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제 아빠가 이야기했죠. 아빠가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죠.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콩으로 보였을까요? 그 정도 못하는 노인도 베트콩으로 보였을까요? 아빠가 다시 이야기하죠.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쟁이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은희 아줌마가 또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좀 그죠? 판단하기 어려운 이렇게 각자의 그죠? 다 사정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은 어떻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전쟁을 겪지 않은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죠.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죠? 글로 좀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이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독일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요청해줬고 읽었었죠. 이제 선생님이 세계적 2차 대전에 학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은 이제 학살이 없다고 하니까 투이가 아닌데 하고 그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인 설명 요청했는데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는 이유가 있죠. 읽어보시고 한번 추측해서 그 투이의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추측해서 즉 말해서 우리의 가족들 중 누구 하나가 그죠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죠 독일을 배경으로 독일은 또 세계적 2차 대전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학살을 한 이런 실제 국가죠. 그 다음에 한국은 또 미국하고 그죠 해서 베트남을 또 그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 참가하게 된 그러한 경계죠. 그래서 독일과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서 그죠 어떤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졌는데 작가가 왜 그죠 글로컬 작가가 왜 이 소설의 주제로 그죠 이 세 나라를 소설로 주제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글로컬 차원에서 글로컬이라는 게 뭐냐니까 세계화와 그죠 이렇게 로컬 지방적인 어떤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전쟁의 상호 파괴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성 있죠. 뭔가 이 입장에서 내가 가해자인데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피해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적인 입장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또 피해를 받았는데 또 베트남 쪽에서는 또 가해를 한 이런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한국적인 로컬하게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 시민적 차원에서 내가 세계인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죠? 한번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뭐냐니까 글로컬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나 가치관이 뭐가 있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한 문화라든지 그죠? 어떤 민족의 특성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죠? 한번 수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그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나마스테입니다. 나마스테도 좀 슬픕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주인공은 미국 LA에서 그죠 흑인 폭동 등의 상황에 대해서 그죠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또 한국에서 같은 입장에 네팔 사람이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죠 자기는 미국으로부터 그죠 어떤 인종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당했는데 또 자기 한국 입장에서는 또 그죠 네팔 사람을 또 인종을 조금 그죠 폭력하고 관세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래서 이 상호 이렇게 중간 위치에 위치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은 소설 나마스테는 그죠 네팔 남자 카밀입니다. 카밀이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이래 보시면은 부천시 준의동 희망로 7번지에 살고 있는 신우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밀입니다. 이건 네팔인입니다. 네팔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 사비나입니다. 사비나는 초창기에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사비나가 이제 이 카밀이하고 이제 친구인데 뒤에 보시면 돈을 갖고 튀어버립니다. 돈을 갖고 튀어버리니까 이 카밀이 뭡니까?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카밀이 이제 아파하는데 이 주인공 신우가 그죠? 신우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보살펴줍니다. 보살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에린이라는 딸이 이렇게 낳게 되죠. 그래서 신우와 카밀
딸 에린이 이제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죠? 이 카밀이 외국 노동자니까 그죠? 한국 기업체로부터 많은 괄시와 그 다음에 폭행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밀은 이런 거 브레잔스의 농성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또 분신을 또 하게 됩니다. 분신을 시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분신하기 위해서 그죠? 떨어지는 이 카밀을 이 신우가 받으려다가 그죠? 또 같이 이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딸 에린 하나만 남겨놓고 이게 다 죽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1921년, 그 다음에 그죠? 요 2021년이죠. 2021년 잘못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자꾸 나옵니다. 2021년이죠. 그죠? 그럼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20살이 된 에린이 아버지 나라 네팔을 찾아서 그죠? 그리워하는 이런 녀석의 소설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외국인 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가족도 이룹니다. 가족도 이루는데 비참하게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딸이 그죠? 네팔을 찾는다는 그런 좀 무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그죠?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정도로 그죠? 많은 결혼 위주 여성하고 그다음 노동 유주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작품이죠. 그래서 글로컬 영역에 관계되지만 그죠? 앞에 작품은 그죠? 독일이라는 그 바탕 국가 위에서 그죠?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관계였고,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죠?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꿈을 꿔서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죠? 그 입장에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에게 괄시와 차별을 받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그죠? 이런 뭡니까? 네팔이나 그죠? 이런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에 꿈을 꾸며 그죠? 와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차별을 받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차별을 줘야 되는 입장이 또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글로컬 역량을 어떻게 키워서 이런 것들을 그죠? 바라봐야 되고 또 관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시면 남았을 때는 주인공 신우의 타자들과 타인들과 그 다음에 행동과 그 다음에 예린이라는 주인공이죠. 이제 그죠? 이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신우가 그죠? 신우가 뭐 아버지 세대라고 하면 되겠죠. 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미국에서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꿈을 꾸면서 미국 가서 했지만 미국 사람들도 많이 또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예린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대라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죠? 뭐 미국에 대해서 그죠? 좋은 촉만 가지고 있죠. 그 어림이 없습니다. 이런 세대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또 뭡니까? 지금 주위에 보시면은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남아 쪽에서 그죠? 꿈을 꾸고 한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이 예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마스테 작품은 긴 작품입니다. 전체 작품은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에서 이렇게 9개의 주제가 있죠. 주제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죠? 사마, 희망로 7번지로 가는 길하고 사화, 세 가지 독약, 그 다음에 7화에서 We Love Korea 이 세 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소개 중에서도 전부 다가 아니고 3화에서 발췌, 4화에서 발췌, 7화에서 발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가 궁금하신 분은 그죠? 유튜브 같은 데 가시면은
책을 읽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마스테는 총 5개의 줄거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단은 4월의 어느 봄날 나의 집에 상처 입은 네팔인 카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카밀과 그의 여인 사비나, 그죠? 사비나가 카밀의 여자친구인데 사비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그 사비나를 찾기 위해서 카밀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밑에 전개가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비나는 카밀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시리에 빠진 카밀을 위로하던 나와 카밀은 연인이 되고 서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그죠? 이제 LA에 있는 오빠는 카밀과 결혼을 반대하지만은 못 말리죠. 나와 카밀은 이제 결혼하게 되고 나는 신우고 남편은 카밀이고 딸은 예린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카밀이 시위를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밀이 분신자살을 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나는 그를 바다 하늘에다가 함께 죽게 되는 거죠. 2021년 내년이죠. 나와 카밀의 딸 에린이 네팔로 찾아와서 자, 근데 문제가 그죠. 카밀과 사비나가 연인 관계였죠. 그게 아들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 출생의 비밀이 또 연속 또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복 남동생하고 그다음 아버지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결말듣게 됩니다. 이거 2부도 나오겠다, 그죠? 이거 가지고 한번 2부도 그죠? 또 하면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제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에린, 그 다음에 이복 동생,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화 희망로 7번지로 가는 길 돼 있죠. 7번지로 가는 길 돼 있는데 여기 중략이 있습니다. 중략이 있고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이 뭐 줄거리 이야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주로 뭐냐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죠?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 텐데 제가 또 성우 한 명을 초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한테 올 때만 해도 그래요. 나 사고 쳤어요. 사고 치고 도망 온 건데요. 나 카밀 때문에 산 사고 아니었어요. 청바지 만드는 그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16명이나 있었어요.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스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2명. 이렇게요. 영업부장님 차 몰고 들어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마리오가 청바지 박스 메고 오다가 차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당황해서 넘어졌던가 봐요. 영업부장님 특히 마리오 미워해요. 아니, 얼굴 검은 사람 미워해요. 흑인 제일 미워하고 아시아 사람도 얼굴 검은 순서대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검둥이만 보면 무조건 패고 싶다고. 영업부장님 직접 말하는 거 들은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업부장님 군대에서 미군 장교 돕는, 그래요, 카츄사 그거였었대요. 흑인 장교 밑에 있어서 그 흑인 장교한테 복수할 거라고 한국 직원이 말해주었어요. 너 이 새끼 일부러 넘어졌지? 영업부장님 소리치는 소리 들렸어요. 내가 고개 내밀고 봤을 땐 마리오 벌써 무릎 꿇고 있었는데요. 다짜고짜 발길이 마리오 배로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검둥이 새끼 내 차인 줄 알고 그랬지? 영업부장님 엎부러진 마리오 머리통 구두발로 지기직이었어요. 자기를 욕보이려고 일부러 넘어졌다 그건데 마리오는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이 바보같이 착한 애였다고요. 마리오가 흑인이고 착해서 맨날 영업부장한테 걸리는 거 우린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영업부장님 화는 그러고도 멈추질 않았어요. 아주 죽여버려야지 이 깜둥이 새끼. 영업부장님 근처에는 끊어진 철봉대 들고 왔어요. 무릎 꿇고 있던 마리오는
철봉대 주워드는 영업부장님 보곤 납작 엎드렸어요. 우리들은 일손을 놓고 있었죠. 일이 벌어진 건 쿠샤 때문이었어요. 쿠샤는 스리랑카 청년이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실정 아직 잘 몰랐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힘은 셌으나 순한 친구였어요. 영업부장이 철봉대로 무릎 꿇고 앉은 마리오를 후려치려는 순간 근처에 서 있던 쿠샤가 달려들어 영업부장을 뒤에서 껴안았어요. 그저 마리오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던 것뿐이었죠. 그렇지만 거구의 쿠샤가 뒤에서 자기를 껴안자 영업부장 자신을 치려는 줄 알고 겁을 먹었던가 봐요. 이 새끼가 사람 친다! 영업부장은 벌둥거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이 새끼! 이 새끼들 사람 죽는다! 못들해! 한국 직원들 다 나와! 한국 사람 직원들 다 달려왔어요. 영업부장은 한국 직원들도 다 무서워했거든요. 사장님 처남이래요. 한국 직원들이 수십 명 달려나와 마리오 쿠샤는 물론 우리들 외국인 노동자들 마구 패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패싸움이 된 거죠. 아니 패싸움이라기보단 일방적으로 집단적으로 구타 시작된 거예요. 난 공포감 느꼈어요. 그대로 왔다간 우리 중 누구 한 사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난 그때 작업 중이었으니까 당연히 샌드기 들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모래를 강하게 날려보내 청바지 색깔 바래게 만드는 기계예요. 샌드기로 날리는 모래에 사람이 맞으면요, 모래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요. 뼛속까지 모래 박힐 만큼 강력하죠. 난 무서워서 샌드기를 휘둘렀어요. 내 옆에서 같이 작업하던 필리핀 사람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향해서 똑바로 샌드기를 쏘진 못했어요. 그냥 위험만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 모래를 맞고 막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요. 누나 처음 만나던 날 내 팔이 상처도 옆에 있던 동료의 샌드기 모래를 빗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일이 커지고 만 거죠. 먼 데서 경찰 사이렌 소리 들리고 한국 직원들 둥그렇게 우리를 에워싸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제 감옥 가겠구나, 사비나도 다시 볼 순 없겠구나 하니까 살 길은 당연히 도망갈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혹 용서받더라도 샌드기위들은 우리 두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갈 길 뻔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누나. 샌드기로 사람들 위협하다가 죽어라 도망쳐 나와 근처 숲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사비나는 시흥 박스 공장 다닐 때 이미 만났고 그래서 서로 소식은 주고받고 있었어요. 산으로 해서 밤새 얘까지 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그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화 1부죠. 세 가지 독약의 내용 중에서 발췌된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법치 국가라고 믿었던 미국이 정작 당신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던 사실을 아버지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흑인들을 두둔하며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몰아치는데 급급했다. 흑인들의 돌팔매가 백인들에게 날아올까봐 본능적으로 아시안계 한국인들을 방패막이 삼고자 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총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은 것도 알고 보면 당신이 믿었던 미국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해 가을에 죽었다. 총상을 입고 주로 병원에서 보낸 6개월 사이 아버지는 40kg까지 몸무게가 빠졌고 시력을 잃었으며 하회탈처럼 주름살투성이로 급격히 늘어갔다. 더욱 억울하고 분한 것은 막내 오빠의 죽음까지도 폭동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강도 사망 사건으로 처리된 것이었다. 작은 오빠가 총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명피해 규모를 되도록 죽일 필요가 있었던 경찰은 작은 오빠의 진술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고통은 그것으로 더욱더 깊어졌다. 무섭다. 한국으로 가자. 병원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악몽 같았던 약탈과 방어와 총격이 난무할 때
강력한 미국 경찰은 밤새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경찰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용도는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서 볼 때 흑인과 백인 사이의 중간 방화벽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가령 한국인들의 주업종인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유통구조의 마지막 단계로 흑인과 라틴계 고객을 최종적으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에 종사하는 백인과 최저층 흑인 사이에 처진 방화벽 혹은 방패 같은 역할을 바로 한국인을 비롯한 소수 이민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미국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여서 동양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단순한 논리였다. 폭동의 현장에 밤새 경찰이 투입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랬다. 어차피 흑인들은 분풀이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분이 풀릴 때까지 내버려두자. 그렇지 않으면 백인을 공격해올지도 모르니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백인 고위 그룹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병상에서 보낸 마지막 6개월 동안 아버지가 느낀 공포와 해하는 바로 그런 구조를 비로소 보고 인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언제 가냐, 서울에. 임종에 가까워지면서 아버지는 더욱더 간절하게 묻곤 했다. 흑인도 백인도 무섭고 특히 거대 미국이 무서워 한시도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백인 간호사에 간호받는 것까지 아버지는 거부했다. 살아남은 가족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전무했다. 돈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고 사랑도 잃었다. 아버지는 40kg 이하의 몸무게로 당신 목숨이 짊어진 모든 것을 스스로 덜어내고 죽었다. 아버지로선 모든 걸 잃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그렇다고 우리 잘못이 없었다는 건 아니야. 나는 소주잔을 연거푸 비우고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거든.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 흑인과 남미계통 사람들 무시한 건 사실이야.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려고는 안 했어. 깜둥이들 열의 6명은 도둑놈이야. 그들이 가게에 들어올 땐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 도무지 훔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놈들이거든. 아버지도 생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미국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고학력자야. 밑바닥 흑인보다 많이 배웠고 또 부지런해. 흑인이나 멕시칸들 사는 태도를 보면 저절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러니 자연히 빨리빨리 돈 벌어 게으르고 더러운 저것들 바닥을 떠나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부지런하다는 거 말인데요. 카밀이 내 말에 토를 달았다. 물론 여기와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것 많이 배웠지만요. 안 부지런한 한국 사람도 많아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요. 한국 직원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있을 땐 부지런한데요. 높은 사람 없으면 그냥 노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조차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게으르다, 더럽다 생각하니 미쳐요. 빠른 거 하고 부지런한 거 하고 꼭 같은 건 아니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지런한 것은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 우린 단일민족이니까. 배달민족, 백이민족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듣는 소리가 그거야. 단일민족의 우수성.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그거라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교포들까지 무의식 속에 배달민족, 단일민족 박혀있으니까 흑인 멕시칸 무시하게 돼.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 모르는 거야.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업자득인 면도 있어. 도대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백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하면서 말이야. 카밀도 그런 말 했잖아. 왜 미국인, 영국인 대하는 것과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대하는 것 천지 차이라고. 그 말 나도 알아. 미국에 살면서도 수없이 보고 느껴온 게 그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곧 한국에 돌아왔나요?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갑자기 내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할 때 멀리 종합운동장과 레포츠공원 쪽 건물들의 실루엣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지는 게 보였다. 아무래도 오늘 밤 지대가 낮은 어떤 동네는 기어코 물에 잠기고 말 것 같았다. 자, 여기 또 읽으니까 그죠?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는 위주로 그죠? 생각하셨다가 뒤에 연습 문제 보실 때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7화의 3부 We Love Korea 부분입니다. 이것도 발췌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대목을 겨냥하고 성급한 상인들은 가게마다 네온 불빛을 장식하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내놓았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넘쳐 흘렀고 자동차는 물밀듯 흘러갔다. 나 또한 어쨌든 돈을 벌어야 했으므로 미러와 함께 쇼윈도에 놓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색종이와 종과 별과 산타 할아버지로 장식했다. 옆 가게에선 벌써부터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틀어놓고 있었다. 오빠가 주문한 물건을 직접 가져왔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대목에 잘 나갈 만한 선물용 셔츠와 바지, 그리고 특별히 구해온 선물용 지갑 세트와 혁대 등이었다. 오빠는 물건들을 들여놓고 나서 다시 차로 가더니 곧 눈처럼 하얀 색상의 앙증맞은 파커형 오버를 하나 들고 왔다. 칼라에 밍크가 덧대진 아주 고급스러운 어린이용 오버였다. 에린이 입히라고 구해왔다. 오빠도 참, 에린이 너무 어려서 이런 거 못 입어요. 뒀다가 내년에 입히면 되지 뭐. 다른 것 좀 부탁할게 오빠. 나무라지 말고 꼭 구해줘. 땡장수라고 있잖아 왜. 청계천에서 마지막으로 팔아넘기는 옷들. 땡장사한테 오리털 파카 사려면 얼마쯤 할까? 따뜻하기만 하면 돼. 스타일은 좀 구식이라도 좋고. 글쎄, 땡장사 옷이야 싸니까. 한 벌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은 현찰로 지불할게. 싸게 사줘. 한 80벌쯤. 귀도 덮이는 따뜻한 모자하고 이것저것 묻지 말고 이번엔 내 말대로 해줘요 오빠. 에린 애비놈 농성하고 있는 거 안다. 그냥 겨울 보내다가 모두 골병들 거야. 그 사람들 좀 잘 살아보자고 여기 와서 그 꼴이 뭐야 도대체. 우리가 처음부터 안 받아들였으면 안 왔을 거야 그 사람들. 필요해서 의무로 양으로 받아들여서 실컷 부려먹고 이제 무조건 나가라니 말이 되는 일이냐고. 중소기업 하는 양반들도 함께 죽는 거야. 그 사람들 자꾸자꾸 자살하고 그러는 거 오빠도 알지? 미국 놈이라고 오빠가 욕할 때 생각나. 우리가 미국 놈보다 나은 거 없어. 더하면 더했지. 더구나 에린이 아빠 어쨌든 오빠한테 매제가 돼. 가족이야. 그놈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 없다. 돈은 내가 부담해. 구해만 줘. 오빠는 내 말에 가타부터 뚜렷한 대답을 안 하고 부르릉 차를 몰고 가게 앞을 떠났다.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오빠는 아마 옷을 구해오긴 할 것이었다. 농성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하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찬바람 부는 가로에 서서 멀리 사라지고 있는 오빠의 차를 아득하게 바라보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농성을 이제 그죠? 시작한다는 어떤 암시하는 것이죠. 요 뒤에부터는 이제 슬픈 일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읽기 자료가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듣고 싶은 사람 결론까지 그죠? 싶은 사람은 문자 메시지나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숲과 세계의 숲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체감했죠. 주인공 신우의 말 속에 나타난 단일 민족에 대해서 이 단일 민족에 대한 그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작품 속에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그죠 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부장님이 노동자 폭력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여기 위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물론 폭력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아닌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죠?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서도 많이 그걸 당했었죠. 당했지만 성인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들은 이제 그죠? 외국인 노동자를 쳐다보는 또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폭력을 이렇게 하고 한 장면에 대해서 그죠? 어떤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여기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베트남 사람이 한 또 세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런 사람들이 학내 생활을 한번 이렇게 살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전반적인 일상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고 또는 어떤 우리 책이나 그죠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들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이나 이런 유학을 가면은 그들 삶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안에 외국인 이주자와의 소통 경험이 있다면 다른 학생 이야기해주고 이 소설과 비교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우리 동의대학 안에도 그죠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카자흐스탄 사람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남의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있었으면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야기를 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그죠 만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죠 한 뭐 세 줄, 네 줄, 다섯 줄 요 정도로 해서 그죠 자기 이야기를 한번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소설 내용과 유사한 다른 이야기 또는 대중 콘텐츠가 있다면 찾아보고 비교해서 한번 글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인데 지금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글로 간단하게 그죠 한 세 줄, 네 줄 요리 적어서 그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주차 수업 마치고 다음 5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